3년 차. 코끼리 전보로 인해 평대가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날, 춘희는 어디에 있었을까? 금복이 쌍둥이 자매를 영접하느라 정신이 없어 미처 춘희를 생각지도 못한 채 혼자 기차역으로 나가는 바람에 춘희는 혼자 시장통으로 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춘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전보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어서 피하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춘희는 어서 오라는 듯 전보를 향해 양팔을 벌렸다. 미친 듯이 질주하던 전보는 춘희를 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듯 바로 코 앞에서 멈춰섰다. 코끼리, 안녕? 그래, 반가워, 꼬마 아가씨. 전보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전에 말했잖아. 보고 싶은 것들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고. 근데 넌 왜 그렇게 몸을 떨고 있지? 화가 난 거야? 아니, 화가 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래. 그러자 춘희는 전보를 위로하듯 그의 굵은 다리를 껴안았다. 걱정하지 마. 여기에 널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춘희는 전보의 다리를 끌어안고 자신이 처음 세상에 나와 맡았던 냄새를 기억해냈다. 전보도 긴 코로 춘희의 몸을 부비며 반가운 듯 힘차게 콧김을 뿜어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신기하게 여겼다. 전보와 춘희는 그렇게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으며 훗날 전보가 불행한 사고로 죽음을 맞을 때까지 둘은 언제나 한 몸처럼 붙어 다니며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금복이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쌍둥이 자매와 전보를 평대로 데려온 데에는 물론 자신을 돌봐준 두 자매에게 신세를 갚고자 하는 보은의 마음과 함께 여자 혼자의 몸으로 타지에서 겪는 외로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타고난 사업가로서 금복이 단지 그것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전보의 몸에 두른 그 우스꽝스러운 휘장에서 짐작할 수 있듯 그녀는 쌍둥이 자매에게 다방의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뭔가 좀 더 크고 그럴듯한 사업을 벌이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건물이 다 지어져 다방은 화려한 간판을 내걸고 다시 영업을 개시했다. 그동안 다방 문이 열리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사내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곱게 화장을 하고 눈처럼 하얀 양복을 차려입은 금복이 한껏 눈웃음을 치며 이들을 반갑게 맞았고 뒤이어 고운 남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쌍둥이 자매와 젊은 레지들이 나란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레지들은 소위 미니스커트라고 불리는 속옷이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사내들은 눈길을 어디로 둘지 몰라 너도나도 번갈아 헛기침을 해대느라 다방 안이 온통 시끄러웠다. 이때 누군가 다방 한가운데에 걸려있는 커다란 액자를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거 참 좋은 글귀로다 라고 한마디 했는데 거기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손님은 왕이다. 주인 백. 다음 날부터 왕이 된 촌놈들은 생전 구경도 못한 푹신한 소파와 고급스런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음악,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은은한 조명, 그리고 허연 허벅지를 드러낸 채 눈앞을 왔다 갔다 하는 젊은 레지들로 한껏 어리둥절해져서 그 사이에 커피값이 2배나 오른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들에게 큰 마담, 작은 마담으로 불리게 된 쌍둥이 자매는 다방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이미 젊어서부터 대처의 술집을 전전하며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산골의 순진한 촌놈들을 다루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편 그동안 문은 외진 벌판에 벽돌 공장을 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는 털을 닦기 위해 일꾼들과 함께 잡목을 쳐내고 곡괭이질과 삽질로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게 잡목과 풀을 걷어내자 바닥이 온통 바위와 돌로 덮여 있어 그것을 치우는 데만도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인력의 떼내기 일꾼들이 모두 달려들었고 금복도 곧 쌍둥이 자매에게 다방을 맡겨놓고 문과 함께 직접 공장을 짓는 일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우선 입구에 나무로 편말을 만들어 세우고 평대표과란 글씨를 써 넣었다. 비록 허허벌판에 건물 한 채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곳이 바로 공장의 입구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 밥을 해서 나르고 일일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꾼들을 독려했다. 공장 털을 다 닦고 나자 다음엔 기찻길까지 벽돌을 실어 나를 진입로가 필요했다. 그것은 공장 털을 닦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일이었다.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돈이 투입되었다. 이때쯤 평대에 철도가 놓인 이래 가장 큰 역사라는 소리가 일꾼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공장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기와집 여러 채 값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 작업은 한없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한쪽에서 진입로를 닦는 동안 중국에 있을 때 이미 벽돌 공장에 다녀본 적이 있는 분이 가마를 맡아 짓기로 했다. 기실 공장이란 게 벽돌을 구워내 가마와 벽돌을 쌓아놓을 넓은 터만 있으면 됐지 달리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가마를 짓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한꺼번에 많은 벽돌을 구워낼 만큼 크기도 커야 하고 구석구석 열기가 미치도록 설계가 꼼꼼해야 하며 소성 과정에서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빈틈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벽돌 공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경험자를 물색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대처해 있는 벽돌 공장을 찾아다니며 가마 짓는 방법을 연구했다. 생각해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애초에 공사의 규모도 생각지 않고 덜컥 일을 저지른 금복도 금복이었지만 아무 기술이나 경험도 없이 벽돌 공장을 맡아 짓겠다고 나선 문도 달리 계산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매우 훌륭한 장인적 기질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금복에게 타서 썼으며 돈에 대한 용처와 일의 진행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금복에게 보고했다. 여느 사내들 같았으면 이미 살을 섞은 여자라 해서 상대를 가벼이 보고 기망하려 든다든가 뭔가 행자라도 부리려 들었을 테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뜨내기였던 자신을 믿고 고용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않았으며 금복과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관계를 제 스스로 엄격하게 유지하려고 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이후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이즈음 마을 사람들은 동네 어귀에 녹슨 3륜차 한 대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바퀴가 3개뿐인 차는 어찌나 낡고 오래되었는지 외관이 모두 검붉게 녹이 슬어 원래 칠해져 있던 페인트는 아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뿐더러 온통 부식되어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앙상하게 남은 차체 사이로는 엔진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데다 지나는 자리엔 검은 기름마저 뚝뚝 떨어져 차마 그것을 자동차라 불러야 할지 어째야 할지 모를 형국이라 사람들은 그런 몰골을 하고도 굴러다닌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붉은 녹으로 뒤덮인 3륜차는 차마 듣기에도 안쓰러운 요상한 엔진 소리를 내며 마치 힘이 다 빠지고 관절이 모두 상한 늙은이가 걸어가듯 느릿느릿 그리고 불규칙하게 덜커덕 쿨렁대며 금복이 운영하는 다방을 향해 굴러갔다. 마치 차에도 유령이 있다면 꼭 그런 모습일 것 같은 괴이한 장면이었다. 때마침 그날은 금복이 다방에서 쌍둥이 자매의 일을 돕고 있었다. 다방 문이 열리고 수염이 텁수룩한 데다 머리가 허옇게 센 늙은이 하나가
안으로 들어서자 어서 오시라며 인사를 하던 쌍둥이 자매와 레지들은 늙은이에게서 풍겨나오는 독한 비린내에 자신도 모르게 코를 싸쥐며 인상을 찡그렸는데 금복에겐 그 냄새가 오히려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한없이 그리운 냄새여서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고개를 돌려 늙은이를 바라보다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독자 여러분, 그를 영영 잊은 건 아니시겠지. 다름 아닌 바로 그 불운한 생선장수 말이다. 까마득한 옛날 자신의 첫 남자였던 생선장수를 한눈에 알아본 금복이 한달음에 달려가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자 생선장수도 금복을 껴안고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쌍둥이 자매와 레지들 그리고 다방 손님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그리움과 환희, 반가움과 서러움의 감정이 일시에 솟아올라 한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금복은 이미 늙은이가 된 그의 앙상한 뺨을 어루만지며 세월의 무상함을 원망했다. 생선 장수는 금복과 함께 살 때도 이미 젊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가 평대를 찾아왔을 때에는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살이 모두 말라붙어 광대뼈가 튀어나온 데다 누더기나 다름없는 옷을 걸치고 있어 몰골이 여느 거지와 다를 바 없었다. 금복은 생선 장수를 집으로 데리고 와 더운 음식과 맑은 술을 내왔다. 그 자리에서 생선 장수는 태풍의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 홀로 3년차를 끌고 부둣가 도시를 떠난 데부터 시작해서 이틀 전 평대 근처를 지나다 한 가부가 평대에서 커피를 팔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벽돌 공장을 짓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녀의 용모가 어딘가 자신이 알고 있던 여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던 터에 그녀가 부둣가에서 살다 온 이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망설일 거 없이 곧바로 평대를 찾아온 데까지 그동안 겪은 얘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 긴 얘기들을 모두 늘어놓을 수는 없다. 그저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말로 그의 파란 많은 지난 날을 정리해둘 밖에. 다만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부두를 떠난 이후로 그는 생선을 팔기는커녕 밥상에 올라온 꽁치 토막조차 손에 대지 않을 만큼 생선을 멀리하고 살았지만 여전히 그에게선 독한 비린내가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생선 장수는 다방에서 얼핏 본 춘희가 그 옛날 자신을 모래밭에 매다 꽂았던 걱정의 씨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넌지시 춘희의 성을 물었다. 그러나 금복은 이를 부정했다. 성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춘이에요. 뒤이어 금복도 자신이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걱정에게 닥쳐온 불행한 사고와 칼자국과의 만남, 그리고 폭풍우 치던 밤의 끔찍한 사건, 전쟁통에서의 유랑과 뜻하지 않은 출산, 쌍둥이 자매와의 만남과 평대로의 이주 등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들추다 보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시의 감정이 되살아나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결국 창밖이 희름하게 밝아올 즈음에야 금복은 생선장수에게 자리를 펴주고 자신의 방으로 건너왔다. 금복은 의지할 피부치 하나 없이 혼자 늙어가는 생선장수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 것을 권했다. 이는 오래전 부둣가 도시에서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거두어 준 데에 대한 신세를 갚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의지가지 없는 외로운 생선장수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제안이었다. 그는 금복의 고마운 마음씨에 감동해 눈물까지 글썽거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쌍둥이 자매는 금복에게 생선장수를 내보내라며 성화를 부렸다. 인정 많기로 치면 금복 못지않은 쌍둥이 자매가 보인 반응으로는 매우 뜻밖이었다. 명목상으로는 생선 장수의 몸에서 풍기는 독한 비린내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네들이 생선 장수를 내쫓자는 데에는 뭔가 다른 연유가 있을 법도 한데 기실은 본인들도 그 이유가 뭔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몇 년 뒤 시장 어귀에서 일어날 한 불행한 사건에 대한 어렴풋한 예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비린내가 심하다고 해도 사람을 내쫓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금복이 끈질기게 설득하자 그네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한편 문의 입장에선 생선 장수가 오래전 금복과 살을 붙이고 살던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를 집으로 들이는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는 듯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또한 자신은 공장을 짓는 일에 너무 바빠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하는 판에 누굴 들이든 별 관심이 없다는 투였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을 감지한 것은 쌍둥이 자매뿐만이 아니었다. 생선 장수를 처음 본 전보는 갑자기 두 다리를 높이 치켜 올리고 큰 소리로 울며 위협적인 행동을 취해 생선 장수는 기함을 하고 뒤로 물러섰다. 이 또한 점잖은 전보로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행동이라 쌍둥이 자매는 생선 장수를 더욱 깨림직하게 여기게 되었지만 결국 군복 모녀를 포함해 생선 장수와 문 그리고 쌍둥이 자매와 전보가 모두 한 집에서 기거하게 되어 금복의 집은 갑자기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금복의 과거는 하나둘씩 평대로 모여들고 있었다. 생선 장수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복은 쌍둥이 자매에게 어디 좀 다녀올 때가 있다며 그와 함께 그 유령 같은 3년차를 타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문도 그렇고 쌍둥이 자매도 그렇고 금복이 새삼스럽게 냄새나는 늙은이와 정분이 났을 리도 없는데 무슨 일일까 싶어 궁금하던 차에 드디어 금복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타고 온 차는 이전의 유령 같은 그 3년차가 아니었다. 아니, 그 3년차는 3년차이되 더 이상 괴물 같은 고물차가 아니었으며 이번엔 바퀴까지 하나 더 달아 아예 사륜차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손을 봤는지 노랗게 칠한 차체는 뚫어진 구멍 하나 없이 반짝반짝 빛이 났고 기름도 새지 않았으며 엔진 소리도 이전의 안쓰러운 소리가 아니라 젊은 범의 울음소리처럼 우렁차 동네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몰려나올 정도였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노란 사륜차에 신기에 떼를 지어 그 뒤를 줄줄이 따라다녔고 다방 앞으로 몰려나온 쌍둥이 자매와 레지들도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새 차를 만들었냐며 신기해했지만 금복은 말없이 빙그레 웃기만 했다. 그들이 차의 뒤쪽을 보았을 때 거기엔 평대운수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차의 상단, 이마에 해당하는 곳에 넘버 1이라는 숫자를 써넣었는데 그것은 평대운수의 첫 번째 차, 즉 1호라는 의미였다. 훗날 3년차는 넘버 10까지 모두 10대로 늘어나게 되지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금복의 숨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금복은 생선 장수가 나타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을 한 가지 더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까마득한 옛날 자신을 도매산골에서 부둣가 도시로 데려다준 그의 낡은 3년차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당시 평대는 기차가 들어오면서 교통 형편이 좀 나아졌지만 인근의 작은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십 리 길을 걸어 다녀야 했다. 형편이 좀 낫다고 하는 평대 역시 기차역 간의 거리가 너무 먼 데다 하루에 겨우 2번 지나가는 기차만 가지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다. 때문에 장이라기보다 나갈라 치면 여전히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이에 착안을 해 금복은 평대 인근의 작은 산골 마을들을 연결하는 교통편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낡은 3년차를 손보는 데에는 다른 기와집 한 채 값이 고스란히 들어갔는데 당시엔 워낙 차가 귀한 데다 원래 있던 3년차에 쓸만한 부품이 거의 없어 엔진을 모두 드러내고 차체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금복은 자신이 그 모든 비용을 대는 대신 생선 장수에게 수익을 반씩 나눠줄 것을 제안하였다.
처음에 생선 장수는 자신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극구 사양을 했지만 금복이 그건 공정치 못한 거래라며 강력히 주장을 하는 통에 할 수 없이 그녀의 제안에 따르게 되었다. 그만큼 그녀는 운수업에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답답한 산골 마을 사람들은 새로 생긴 교통수단을 입이 마르게 찬양하며 몇 푼의 차비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선 장수가 운전하는 노란 사륜차에 짐칸에 실려 평대로 모여들었고 덕분에 평대는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녀의 다방이 더욱 성황을 이룬 것 또한 물론이었다. 드디어 평대의 2차 빅뱅이 시작된 것이다. 늪. 코끼리 전보는 자기만의 시간대에서 살았다. 그는 1분에 겨우 25번밖에 뛰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느릿느릿 움직였으며 춘희 또한 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그들의 세계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지만 대신에 길 한쪽에 비켜서서 질주하는 자동차를 지켜보는 것처럼 점점 더 빨라지는 세상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하루살이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전보는 다방을 홍보하는 휘장을 몸에 두른 채 춘희를 등에 태우고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하루에 2바퀴씩 마을을 돌았다. 당시 춘희는 겨우 6살밖에 안 됐지만 전보와 매우 가까워 좀처럼 사람들을 보고 웃는 법이 없는 그녀도 전보의 코를 잡고 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기 일쑤여서 그 일을 자연스레 춘희가 맡게 되었다. 일을 맡았다고는 하지만 기실 전보가 춘희를 돌봐줬다고 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전보는 긴 코로 춘희의 허리를 감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등에 앉혔고 춘희로선 그저 전보의 넓은 등에 앉아 있기만 하면 영리한 전보가 알아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을 지나 기차역까지 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들 옆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과 짐을 실은 우마차 그리고 이따금씩 목재를 실은 트럭이 빠르게 달려갔지만 그들은 서두르는 법 없이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천천히 마을길을 돌았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찌나 정확한지 사람들이 지나가는 전보를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국밥이나 팔던 금복이 갑자기 이런저런 사업을 손에 대고 또 손대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자 사람들은 다들 그녀가 대운이 튀었다고 부러워하는 한편 그녀의 재력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다. 대처에 그녀의 뒤를 봐주는 재력가가 있다는 설에서부터 실은 쌍둥이 자매가 그 모든 사업체의 실제 주인이라는 설에 비롯해 문이 북쪽에 있을 때 금광을 개발해 엄청난 돈을 모았다는 설을 돌아 기실은 금복이 나란 일을 맡아보는 여자인데 그녀가 하는 일이 모두 비밀리에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민간의 안악으로 위장했다는 설을 거쳐 그냥 자다가 돈벼락을 맞았다는 믿을 수 없는 설까지 온갖 소문이 나돌았지만 여자답지 않게 거침없이 일을 추진하는 금복의 배포에는 다 같이 혀를 모아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금복이 하는 일이 모두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다방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고 새로 시작한 운수업도 제법 수입이 쏠쏠했지만 문제는 바로 벽돌 공장이었다. 악정 고투를 거쳐 겨우 공장 털을 닫고 진입로를 내자 이번엔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곳엔 한때 남발 안의 계곡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지나는 자리였는데 금복의 땅이 있는 포동을 중심으로 물줄기가 산 아래쪽으로 돌아 앉으며 내가 끊기는 통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늪지대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금복의 땅은 사방이 늪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섬처럼 고립된 땅이었던 것이다. 처음에 문과 함께 남발 안을 찾았을 때 그곳에만 개망초가 피어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늪지대 한가운데 공장을 짓겠다고 했으니 참으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금복이 누구인가? 공장을 지으려는 장소가 늪지대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고민은 단 하루 만에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객토가 시작되었다. 인근의 오마차가 모두 동원되고 늪지대에 흙과 자갈이 부려지기 시작했다. 늪을 메워야 가마를 짓든 말든 할 판이었으니 다른 일은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문은 아예 공사장 옆에 움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기거하며 공사를 지휘했다. 인근의 흙과 자갈이 모두 남발 안에 부려짐에 따라 아무리 써도 그대로일 것 같던 돈도 점차 줄어들었다. 더구나 그 무렵 일꾼 하나가 독사에 물려 죽는 일이 일어나자 일꾼들 사이에선 공장터에 지실이 들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았다. 금복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지만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객토를 한정없이 쏟아부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보고 이제라도 그만 벽돌 공장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근심스럽게 쳐다보는 문에게 금복은 픽 웃으며 말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죠. 아무리 우물이 깊어도 반드시 바닥은 있게 마련이에요. 여름이 지나는 동안 기와집이 한 채 두 채 소리도 없이 늪지대에 잠겨 사라졌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 때까지도 금복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우물이 바닥을 보이는 대신 그녀가 가진 돈이 먼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수렁에 빠진 셈이 되고 말았다. 금복은 두 눈을 멀쩡하게 뜬 채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행운이 모두 늪지대에 잠겨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여기서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금복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벽돌 공장에 매달렸느냐 하는 점이다. 벽돌 공장을 세우는 게 필생의 소원도 아니었고 벽돌을 찍어내기만 하면 곧 큰 돈을 번다는 보장도 없었는데 말이다. 무심코 던진 문의 한마디에서 비롯되어 버드나무 아래에서 정사를 나누다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에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려 했는지도 언뜻 이해하기 힘들었을 뿐더러 공장 부지가 늪지대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를 중단하기만 했더라도 기와집 서너 채 값만 날리고 말았을 일을 왜 전 재산을 날릴 때까지 무한정 흙과 자갈을 퍼부어 댔는지도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에 관한 어느 책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 우리가 된다. 이것은 인간의 부조리한 행동에 관한 귀납적인 설명이다. 즉, 한 인물의 성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그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과연 금복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런 행운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녀가 주인공이 된 것일까? 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바깥에 존재하는 불경스런 질문이며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까다로운 질문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금복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게 되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복은 늪지대에 벽돌 공장을 지음으로써 무모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되었다. 우물이 아무리 깊어도 바닥은 있게 마련이다. 이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지대보다 금복 자신에게 먼저 해당하는 말이 되었다. 그간 살림집을 새로 사들이고 다방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3년 차를 새로 수리하는 데만도 이미 적지 않은 돈이 든 데다 남발 안에 한정없이 자갈과 흙을 퍼부었으니 아무리 큰 부자였다 하더라도 그 씀씀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금복은 자신의 오늘 시험이라도 하듯 오기를 부렸고 운명은 참으로 절묘하게도 그녀가 가진 돈을 마지막까지 다 탕진하고 나서야 겨우 바닥을 드러냈다.
안개가 자욱하던 어느 가을날 아침, 공사장 옆에 움막을 지어놓고 기거하던 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던 공장터를 보고 한달음에 금복에게 달려갔다. 드디어 늪이 모두 메워진 것이다. 그간 가진 돈을 다 털어먹고 거기에 다방이나 온수업을 통해 나오는 돈까지 버는 족족 몽땅 남발 안에 쏟아부어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금복으로서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가 문과 함께 남발 안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과연 늪이 모두 단단하게 메워져 있었다. 금복과 문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지만 문제는 다시 돈이었다. 이번엔 벽돌을 구워낼 가마를 지어야 했는데 그 또한 돈이 녹록잖게 들어가는 일이었다. 금복은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집을 팔든 다방을 팔든 아니면 생선 장수에 차를 팔든 뭔가 방도를 내야 할 처지였는데 뜻밖의 옹원군이 나타났다. 바로 쌍둥이 자매였다. 그녀들은 평대로 떠나올 때 술집을 처분한 돈이라며 그간 깊숙이 숨겨두었던 돈을 모두 내놓았는데 그 액수가 가마를 짚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 금복은 두 사람이 그간 어떻게 고생을 해서 모은 돈인데 받을 수 있겠냐며 극구 사양했지만 쌍둥이 자매는 금복 덕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살게 됐으니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며 금복을 설득했다. 결국 금복은 자신의 고집에 따라 돈을 갚지 못하면 다방을 넘겨준다는 차용증을 써주고 나서야 쌍둥이 자매의 돈을 받았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가마를 짓는 일이 시작되었다. 문은 봄시 침착하고 과묵하며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사물에 대한 꼼꼼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온갖 물리적 반응과 화학적 변화에 대해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매우 뛰어난 장인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 금복이 그에게 벽돌 공장을 맡긴 것은 꽤나 적절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금복과 종종 갈등을 일으켰다. 언젠가 금복이 남바란을 찾았을 때 그는 인부들 선햇과 함께 여전히 마음에 드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실험을 거듭하고 있었다. 가마 앞에 실험엔 실패한 벽돌이 수천 장 쌓여 있었다. 금복은 그 가운데 멀쩡해 보이는 벽돌을 하나 집어들고는 말했다. 이건 쓸만해 보이는데 왜 버렸는지 모르겠군요. 그건 색깔이 고르지 못해요. 색깔은 아무 상관없어요. 썩은 족이든 금간 벽돌이든 팔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 말엔 금복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장사꾼으로서의 모든 입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문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버럭 화를 내며 금복이 들고 있던 벽돌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둥글다고 해서 다 시루가 아니고 네모나다고 해서 다 벽돌이 아니오.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자 금복도 토라져서 벽돌을 만들든 시루떡을 만들든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며 평대로 돌아가 버렸다. 쌍둥이 자매의 도움으로 가마를 지은 지 넉 달이 지난 후였다. 그 후에도 문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벽돌을 굽느라 겨우내 남발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깟 벽돌 한 장 만드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무슨 공력이 필요할까 싶었지만 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종류의 나무를 떼야 높은 온도를 내며 어떻게 벽돌을 쌓아야 열기가 골고루 미치는지 또 어느 정도 불을 떼야 적당한 색깔이 나오는지 수도 없이 실험을 되풀이하며 겨울을 맞았다. 금복도 아예 마음을 접고 다방 일에만 전념하며 가끔 인편에 양식만 보내주었다. 더 초조한 것은 쌍둥이 자매였다. 도대체 가마를 지은 지 몇 달인데 벽돌이 생산이 안 되냐며 그들은 안달을 했지만 금복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쏟아붓고도 태어나기만 했다. 그냥 둬보세요. 혹시 알아요? 저러다 금덩어리라도 만들어 올지. 그동안 문은 여러 번 대처에 나가 다른 벽돌 공장을 견학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술자라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했지만 그들마저도 대부분 엉터리인지라
벽돌은 갈라지기 일쑤였고 모양이 제대로 나오더라도 경도가 낮아 쉽게 부서지는 등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이듬해 봄 때늦은 폭설이 내렸다. 금복은 남발 안에 혼자 남아있는 문이 은근히 걱정이 되었는데 그날 밤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문이 금복이 자고 있는 방문을 슬그머니 밀고 들어섰다. 남발 안에 들어간 지 수개월 만이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가마에 불을 떼느라 그을음에 새까맣게 묻어있던 얼굴엔 벌겋게 충혈된 눈동자만 승냥이의 그것처럼 외롭게 반짝였다. 놀라 일어난 금복이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느냐며 그의 꽁꽁 언 손을 잡아 아랫목에 넣어주고 급히 음식과 술을 데워왔다. 얼굴이 잔뜩 여윈 무는 지친 얼굴로 묵묵히 금복이 내온 음식을 먹었다. 겨우내 혼자 계곡에 틀어박혀 있느라 얼굴엔 외로움이 절절히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모처럼 이불 속에서 문과 운우의 정을 나누던 금복이 문득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벽돌이고 뭐고 포기하고 이제 그만 돌아와서 같이 지내요. 아무래도 벽돌은 우리하고 인연이 없나 봐요. 그러나 다음날 오후 문은 하루 만에 달콤한 휴식을 마치고 다시 눈길을 헤쳐 남발 안으로 돌아갔다. 한편 그날 내린 눈 때문에 생선 장수도 더 이상 차를 운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조는 듯 눈을 감고 운전을 하면서도 가파른 산길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지만 눈이 잔뜩 쌓인 길을 다니는 건 더 이상 무리였다. 덕분에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던 생선 장수는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세워둔 차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눈 위에 바퀴 자국이 나 있었다. 그는 급히 바퀴 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바퀴 자국은 마을을 벗어나 멀리까지 뻗어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눈 위엔 바퀴 자국뿐만 아니라 코끼리의 것이 분명한 세숫대야만한 커다란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눈밭 위에 함께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그는 하얗게 눈 덮인 벌판에서 차를 동아줄에 묶어 어디론가 끌고 가는 춘희와 전보를 발견했다. 결국 생선 장수가 쫓아가 차를 다시 집으로 끌고 오긴 했지만 춘희가 전보와 함께 차를 어디로 끌고 가려 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이 가려는 그 벌판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 생선 장수는 혹 춘희가 차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나중에 생선 장수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은 금복이 회초리를 들고 춘희를 호되게 야단치자 생전 우는 법이라고는 없던 춘희도 이때만큼은 눈물을 글썽이며 원망스런 눈으로 생선 장수의 차를 쳐다보았다. 춘희를 달래던 쌍둥이 자매도 그러게 왜 그런 고물차를 집에 들였냐며 오히려 금복을 나무라 죄 없는 생선 장수만 민망한 꼴이 되어 옆에서 애꿎은 담배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문이 다시 돌아온 것은 초록의 그늘이 점차 짙어져 가던 4월 어느 날이었다. 그의 손엔 붉은 벽돌이 한 장 들려 있었다. 금복은 드디어 벽돌이 나왔나며 맨발로 반갑게 뛰어나갔지만 그는 기뻐하는 기색도 없이 들고 있던 벽돌을 불쑥 내밀었다. 금복이 벽돌을 받아 살펴보니 과연 그동안 문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뛰어났다. 모양은 매끄럽고 색깔에는 품격이 있었으며 손끝에 와 닿는 느낌만으로도 벽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문은 고생 끝에 얻어낸 벽돌을 보고 오달진 마음에 미소라도 한번 지을 법할 텐데도 쑥스럽다는 표정으로 겨우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정도면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을 거요. 그러자 금복이 웃으며 물었다. 그럼 이런 벽돌을 하루에 몇 장이나 찍어낼 수 있죠? 가마 2기를 번갈아 뗀다면 하루에 1000장은 구워낼 수 있을 거요. 좋아요. 그럼 처음 만드는 벽돌로는 우리가 같이 살 집을 지어요. 공장 옆에 말이에요.
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자 금복이 말을 이었다. 벽돌 공장은 내 전 재산을 쏟아부은 곳이에요. 여기 한가롭게 앉아서 결과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일꾼들도 많이 필요할 테고 밥을 해댈 사람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긴 생활하기가 불편할 텐데. 문이 금복을 걱정하자 그녀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비록 애는 올리지 않았지만 우린 엄연한 부부지간이에요. 그러니 언제까지 떨어져 지낼 수만은 없어요. 그러자 문은 금복이 비로소 자신을 지아비로 인정해준 데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감격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목이 메어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발끝으로 방바닥만 긁어댔다. 금복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지켜주어야 해요. 벽돌. 평대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른 들 하나 없고 집 지을 만한 터 하나 없다는 옛 시인의 비난이 전혀 터무니없는 과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 마을에 비하면 부쳐먹을 만한 붓정밭이 산자락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기차가 들어오면서 산판도 심심찮게 벌어져 그런대로 먹고 살 만한 동네라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벽돌 공장이 들어서면서 잠시 주춤했던 뜨내기들이 다시 평대로 발길을 돌리는 통에 평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향토 사학자들은 이때를 기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갑작스런 인구 유입과 구분해 평대의 2차 빅뱅이라 일컬었다. 벽돌 공장으로 몰려드는 뜨내기들 가운데에는 더 이상 부쳐먹을 땅이 없어 고향을 떠난 화전민에서부터 남의 집살이에 진력이 난 상머슴과 투전판에서 평생을 보낸 늙은 노름꾼에다 대처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쫓기는 흉악범까지 온갖 부류들이 뒤섞여 있어 공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가려뽑는 일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문은 이들 가운데 정직하고 바지런한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신 뜨내기 일꾼이었던 문이 이들의 속을 짐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금복은 자신만만했다. 그 일은 나에게 맡겨두세요. 난 척 보기만 해도 그자들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문은 금복이 얘기하는 진심과 연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그것은 금복이 부둣가 도시에 있을 때 이미 수많은 영화를 보며 익힌 그녀만의 독특한 구분법이었다. 그녀는 상대가 진심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짐짓 그런 척 하는지 즉 연기를 하는지 단숨에 구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문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금복은 어깨를 으쓱대며 대답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난 그냥 보면 알아요. 과연 금복의 확신대로 그녀가 가로뽑은 일꾼들은 모두 신실하고 부지런해 속을 썩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녀는 단 한 번의 착오로 인해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인물을 한 명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믿음의 대가였다. 금복이 평대를 떠나면서 춘희의 양육은 자연스럽게 쌍둥이 자매가 맡게 되었다. 춘희가 전보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데도 쌍둥이 자매도 적극적으로 춘희를 맡겠다고 나서 구태여 금복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금복은 남발 안으로 들어가며 쌍둥이 자매에게 생선 장수가 오갈 데 없는 불쌍한 늙은이나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해 그전부터 생선 장수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쌍둥이 자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춘희는 금복과 떨어져 살면서도 달리 쌍둥이 자매의 속을 썩이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전보와 한 몸처럼 붙어 다니며 그들만의 세계 안에서 나름대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육체는 이미 어른의 몸만큼 단단해지고 팔뚝의 힘은 장정의 그것과 맞먹을 만했지만 정신적 성장은 너무나 더디고 미약해 언제나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전보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무언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었다. 심심한데 우리 나가서 한 바퀴 돌까? 꼬마 아가씨, 조금만 더 참으라고. 아직 시간 안 됐어. 코끼리가 대답했다. 왜 꼭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거지? 쌍둥이가 그렇게 하길 원하니까. 왜 쌍둥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하는 거지? 쌍둥이는 나를 구해준 좋은 사람들이야. 게다가 난 쌍둥이 언니의 허리를 부러뜨리기까지 했거든. 전보는 현명했고 춘희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그런데 너는 왜 우울한 거지? 왜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난 지금 행복해. 먹을 것도 넉넉하고 때리는 사람도 없잖아. 너를 때리는 사람도 있었어? 꼬마 아가씨,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전보는 더 이상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듯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춘희는 여전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전보를 쳐다보았고 전보가 할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대답하지. 그건 내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야. 늙는다는 게 뭐지? 늙는다는 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야. 사실 서커스를 그만둔 이유도 내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었거든. 넌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난 내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거야. 실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만큼 오래 살았지. 그럼 나도 죽을까? 꼬마 아가씨, 사람들은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다 죽게 돼 있어. 하지만 넌 아직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아득히 먼 미래의 일이야.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면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헤어지는 거지. 영원히. 문은 금복의 바람대로 처음 만든 벽돌로 공장 옆에 살림집을 지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엔 함석과 나무 판자를 이용해 일꾼들이 머물 숙소를 지었다. 금복은 이미 거친 사내들을 다루는데 이골이 나 있어 일꾼들은 금복에게서 풍겨나오는 묘한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불끈거렸지만 감히 그녀를 어찌 해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렇게 남발 안의 골짜기 안에 수십 명의 사내들이 모여 사는 작은 사회가 형성되었고 금복과 문은 별탈 없이 무리들을 잘 이끌었다. 이때부터 금복은 다시 치마를 벗어던지고 부두에서 일할 때 입었던 몸빼 바지를 꺼내 입었다. 사람들은 여자가 바지를 입었다고 망측하게 여겨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몸빼는 이후 금복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쯤 가마 안에선 벽돌이 구워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금복은 벽돌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곧 불티나게 팔려나갈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 갑자기 인구가 모여들고 이곳저곳에서 공사가 벌어졌지만 평대에선 구태여 비싼 자재를 들여 지을 만한 건물이 없는 게 문제였다. 당시엔 벽돌이 매우 귀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자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벽돌은 구워져 나오는 대로 공장 마당에 가득 쌓여갔지만 아무도 그것을 팔아치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금복이 홍보의 귀재답게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그녀는 문과 일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말했다. 이런 총구석에서 귀한 벽돌이 팔릴 리가 없죠. 이런 물건은 모름지기 대처로 나가야 찾는 사람도 있고 대접도 제대로 받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으니 누군가 벽돌이 필요한들 어찌 알 턱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벽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걸 무슨 수로 알린단 말이오?
사설이 길어지자 누군가 조급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답답한 양반.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복이 일꾼에게 퉁을 한마디 주고 말을 이었다. 다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내일 당장 여기 있는 벽돌을 모두 기차에 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가 지나는 길에 마을이 나타나면 벽돌을 하나씩 밖으로 던져 놓으세요.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은 적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많이. 그래서 만일 누군가 벽돌이 필요하다면 그걸 보고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 말이에요. 달리 선전 매체나 홍보 수단이 없던 당시로선 나름대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황당함과 무모함은 역시 금복다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벽돌을 다 길거리에 내다 버리잔 말이요? 문이 그동안 애써 만들어 놓은 벽돌을 가리키며 다시 볼멘 소리로 물었다. 속 좁은 양반. 그럼 당신은 아무런 투자 없이 대가를 바란단 말이에요? 금복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답하자 다시 한 인부의 질문이 뒤를 이었다. 설사 누군가 벽돌을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온단 말이오? 그러자 금복이 벽돌을 한 장 집어들고 대답했다. 한심한 양반, 당신은 여기에 써있는 글씨가 안 보이나요? 금복이 들어보인 벽돌 한 기퉁에는 오목색임으로 선명하게 평대기와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것은 벽돌을 굽기 전에 미리 찍어둔 인장으로 벽돌 공장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 벽돌의 상품명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벽돌로서는 최초의 브랜드였던 셈인데 금복의 장사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일꾼들은 금복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터라 결국 그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몇 달째 품삯을 못 받고 있어 무슨 수를 쓰든 그저 벽돌이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벽돌을 싣기 전에 철도를 관리하는 관청과 수차례 편지가 오고 가는 번잡스런 절차가 다시 한번 반복되었고 마침내 일꾼들은 벽돌을 가득 실은 화물칸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마을을 지날 때마다 벽돌을 한두 장씩 길 옆에 던져 놓았다. 문리 일꾼들을 위해 소주와 생선포를 준비해 그들은 난생 처음 관광버스에 몸을 실은 시골 안악들처럼 모두들 들뜨고 신이 났다. 오랜 가역에 지친 일꾼들은 모처럼 한가로이 벽돌에 몸을 기대고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기찻길 옆으로는 여전히 개망초가 처연하게 피어 있었고 벽돌을 실은 기차는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북쪽으로 흘러갔다. 기차가 지나가는 길 옆으로 남김없이 벽돌이 뿌려진 것은 물론이었다. 길 옆에 벽돌을 던져놓는 동안 날이 어두워지고 멀리 도해지의 불빛이 꿈결처럼 아스라이 스쳐가자 사내들은 모두 떠나온 고향과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술김에 노래를 부르는 자도 있었고 그 구성진 노랫가락에 몰래 눈물을 훔치는 자도 있었다. 그들이 바라는 건 한결같이 벽돌이 잘 팔려나가 더 이상 일거리를 찾아 낯선 땅을 헤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떠도는 자들의 소망이란 본시 소박하기 짝이 없어 그저 입에 풀칠을 걱정하지 않고 두 다리를 뻗을 때만 있으면 그들에겐 그곳이 바로 꿈에 본 내 고향이요 복숭아꽃 흐트러진 정원이었던 것이다.